예, 안녕하십니까. 정종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CDP 또는 멘토링 이런 이제 인력 유지 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면요, 제일 힘든 게 학교 다닐 때 좀 프리한 상태에서 이제 개인 중심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생활 유지하다가 일단 회사로 들어가면 회사의 인사 규정, 출퇴근 규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규제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학교 공부할 때 하고 완전히 틀리게 상급자의 어떤 지시도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야단도 상황에 따라서 야단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규제된 상황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1년 전에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입사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죠? 또 직무 부여도 보니까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고차원적인 일을 할 거를 기대하고 이제 조직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보면 매일 하찮은 일만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에 대학원 졸업하고 회사에 갔는데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맨날 복사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이제 나름대로 허들의 일을 좀 이제 수용하고 견뎌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못 견디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조직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오늘 이번 시간에 같이 그러니까 제가 제목은 인력 유지, 리텐션. 어떻게 인력을 리텐션할 것이냐. 또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 자기의 경력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걸 주제로 삼았고요.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회사에 이제 큰 기업들이 1년에 정기 대졸 신입사원을 많이 뽑잖아요. 제가 있던 그룹도 이제 1년에 한 200명씩 뽑는데 그 200명을 뽑으면요, 제가 이제 그룹 인사관리를 총괄했는데 그렇게 큰 그룹은 아닙니다. 한 10대 그룹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200명 뽑고 계열사 한 10개 정도 이제 인력을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200명을 뽑으면요, 통계를 해봤어요. 처음에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을 우리는 이제 회사가 조기 이탈이라는 용어를 따랐어요. 조기 이탈. 조기 이탈되는 사람이 약 한 27%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명을 뽑으면 쉽게 말하면 한 50명이 1년 안에 그만둡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레인밸류가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 좋은 학교,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한 57%가 그만두더라고요. 반 이상 그만두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한 27%에서 30% 정도가 이제 1년 안에 그만둡니다. 이런 걸 이제 비용을 한번 따져보면요. 자, 그냥 대졸 신입사원 대기업 들어갔다. 그럼 한 5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 싶다. 한 4천에서 5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회사 입사했어요. 면접을 다 보고. 그리고 보통 큰 기업들 한 3개월 정도 그룹 연수에서 연수를 받거든요. 그럼 연수를 받고 부서를 배치했어요. 그럼 5개월 뒤에 그만뒀어요. 그럼 5개월 동안 나갔잖아요. 5, 6개월 동안 반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연봉 한 4, 5천이면 2천에서 2,500 나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수 받는다고 돈 들었죠. 연수 받을 때 밥도 주고 추리닝도 사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면접 코스트, 이런 걸 다 따지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한 200명 뽑아가지고 한 50명이 1년에 그만두면요. 그거 100%다 1년치 연봉이 그냥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제 업종별로 이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채용 비용,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교육 비용,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뽑기 위해서 또 이제 광고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업무를 많이 가르쳤는데 업무를 조금 수행하다 나갔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지면요.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1년 안에 나가면요. 결국 그 1년치 연봉은 다 회사의 손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직에 따른 비용이 크다. 그럼 경력 사원이 나갔다. 그럼 물론 이제 그 경력이 그보다 좋은 사람 뽑으면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기업에 이제 잃어버리는 손실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직 비용이 높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직을 막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또 HR 팀의 사명이자 또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직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직을 언제 하느냐? 약간 이제 통계적이고 이론적인 걸 한번 보시면 제가 쓴 이제 인사관리 기본과 실제도 이런 이제 분석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직을 아까 말씀드렸죠. 입사해가지고 1년 안에 그만둔다. 지금 이제 입사 초기에 이거 갖다 조기 이탈이라고 합니다. 조기 이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년은 잘 견뎠어요. 2년까지 견뎠어요. 그러니까 3년 차에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4, 5년 뒤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직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유행화된 건요. 입사 1년 안에 그만두는 거, 2년 지나서 3년 차에 그만두는 거, 요 두 가지를 갖다가요. 어떤 트렌드로 유행화됩니다.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4년 이후에 그만두는 건 개인별로 그만두기 때문에 저건 유행화 안 되고 개인의 그만두는 목적이나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행화 시킬 수 없는 건 첫 번째 1년 안에 그만두는 거를 조기 이탈이라고 합니다. 조기 이탈이라고 그러고 왜 그만두느냐?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다닐 때 개인적인 희망 또는 자기 중심의 이제 생활 일정 관리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하고 나면 회사의 문화, 회사의 근무 시간 또는 상하급자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적 이제 충격이 막 오는 거죠. 이걸 갖다 엔트리 샥, 진입 충격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학교 다니던 조직에서 학교라는 약간 규제된 회사라는 규제점이면 진입에 따른 충격, 엔트리 샥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잘 적응해야 되는데 그걸 적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한 27%에서 30%가 그만둔다. 그래서 보면 저기는 사회화, 소셜리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집단에 들어갈 때는 그 집단의 문화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나 가치관이 이게 강하면 새로운 조직의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되게 소셜리제이션,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겁니다. 그 비율이 많게는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있는 한 10대 그룹에서는 27%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저기 이제 기대사항은 새로운 회사 들어갔다 문화적 충격이 와요. 엔트리샷. 그거를 누가 해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회사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진입 충격 해소와 조직 이해가 저기에 이제 해야 될 거죠. 저걸 하기 위한 이제 효과적 프로그램 멘토링 제도라고 있습니다. 멘토링 제도는 이제 선배 사원이 부하 직원한테 이제 좀 상담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막 심리적 충격을 받거나 또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뭐 자기 이제 뭐 생명에 또 위해를 가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유가 다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불행하다 이렇게 하면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지 않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멘토링. 그러니까 이제 되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 들어갔더만은 막 힘들죠. 저는 이제 공부를 대학을 마치고 들어갔는데 막 이제 청운의 꿈을 꿈고 막 기획 업무 등을 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맨날 복사를 하고 막 이렇게 허드레일을 하거든요. 그죠? 그럼 그거를 누군가 설명해 줘요. 한 2, 3개월은 누구나 다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걸 좀 견디면 이제 좋은 업무를 부여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멘트를 누가 해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때는 뭐 더 힘들었어 막 이제 지금은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았어 이런 조금만 이제 지도를 해줘도요 저런 진입 충격 엔트리 샥을 견디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제도가 멘토링 제도. 그죠? 멘토링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군대 가면 사수 부사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구체적인 제도 설명드리죠. 하여튼 1년 안에 그만둔다.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면 문화가 틀리면 그렇다. 그 문화가 틀린 거를 진입 충격 엔트리 샥이라고 한다. 그걸 해결해 주는 제도가 멘토링 제도다. 이 정도 그냥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뭐 1년 지나고 2년까지 지났어요. 그러니까 엔트리 샥도 잘 해결하고 조직에 적응을 잘했어요. 근데 3년, 4년 돼가지고 그만둡니다. 그때는 왜 그만두겠습니까? 이제 3년 차, 4년 차 되니까요. 회사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감감이 고만히 생각해 보자. 내가 여기서 10년 정도 되면 팀장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해 보는데 중요한 거는 미래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3년 차,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 그만두는 이유는 이 회사에서 자기의 성장이나 개발의 방향이 안 보여요. 그러면 뭐 제 입장에서 보면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오는 이직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동일한 이런 고민거리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한 20, 30%가 저때 또 그만둬요. 그래서 이제 반 이상이 이제 한 뭐 2, 3년, 3년 안에 그만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회사가 뭘 해줘야 되느냐? 본인이 계속 우리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경력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요. 경력을 달성할 수 있는 개발 기회도 부여해주고요. 그게 바로 CDP입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물론 본인이 내가 이 회사에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력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되고요. 그걸 가지도록 회사가 교육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로테이션도 필요한 직무를 이동시키고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경력 개발 계획,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요까지가 이제 그럼 우리 인사팀에서는 멘토링 제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작동을 시켜야 되고요. 또 이제 멘토링 제도 같은 멘토 선배 사원을 또 잘 훈련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CDP 제도를 잘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이동도 시켜줘야 되고요. 직무 확대나 잡 로테이션 또 필요하면 이제 교육도 지원해줘야 되고요. 그죠? 뭐 이런 이제 멘토링 제도나 CDP 제도가 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뭘 하기 위해서? 리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 보시면요. 뭐 그 이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그건 개인별로 너무 이렇게 산만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어요. 그죠? 대학원 가고 공부도 한다고 그만두고, 개인 사업한다고 그만두고, 이민 간다고 그만두고. 그래서 요 이후에 4년차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는데 그것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 대신에 이제 크게 나타나는 이동 퇴직 패턴, 입사 1년 안에 그만두는 거는 멘토링 제도를 잘 설계해가지고 리테닝을 시켜야 된다. 입사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그만두는 거는 미래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고 인지를 못해서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동과 교육 훈련을 실시를 해주면서 회사 내에서 자기 어떤 미래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유에는 멘토링 제도와 이제 CDP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멘토링 제도는요, 되게 이제 재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아마 아주 고대의 이제 이런 소설에 보면 기원전이죠. 이제 오디세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데 보면 오디세이 이제 왕이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막 정복 전쟁, 막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자기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런 막 왕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서 막 이웃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거죠. 보통 이제 지금 같으면 막 비행기 타고 막 폭격하고 이러면 되지만 옛날에는 말을 타고 걸어서 한 국가를 가는 데까지 몇 개월 1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한 번에 이제 정복 전쟁을 나가면요 10년 막 20년 걸립니다. 이만큼 점령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아들이 걱정스러운 거죠. 누가 막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를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을 막 나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정복 전쟁을 막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맡겨놓습니다.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막 전리품을 이만 가져가 니한테 줄 테니까 우리 애를 좀 왕의 제목으로서 교육도 시키고 좀 보살펴줘라.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멘토입니다. 멘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멘토 제도가 만들어진. 그래서 누굽니까? 자, 이제 좀 어리고 경력이 없고 역량이 없고 아주 좀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잘 가르치고 또 잘 인성적으로도 훈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훌륭한 제목으로 만들어라. 이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멘토라는 사람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멘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생긴 게 이제 멘토링 제도다. 그 이후에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프로테제라는 용어도 쓰이고요. 또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멘토라는 용어가 이제 보통 명사로서 18세기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멘토링 제도의 시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멘토링 제도가 왜 생겼느냐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보면 멘토링 제도는 구체적으로 업무를 가르친다 이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왕의 제목을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업무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인생의 어떤 서성 이런 좀 포괄적인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직에 있는 교육훈련 제도 또는 코칭 제도 OJT 이런 걸 차이점을 보면 멘토링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좀 멘토링 제도는 되게 보면 군대에 가면 사수 부사수 해가지고 신병이 들어와요. 신병이니까 이제 이등병이죠. 이등병이 들어오면 한 상병 정도가 얘에 대해서 이제 일거수일투도 좀 관찰도 하고 사고치면한데 관찰도 하고 좀 군대 문화를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멘토 제도고요. 제가 이제 정권 회사에 있었는데 그 정권 회사는 바늘과 실사인을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사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 사원 한 대리고참이 바늘과 실사원으로 해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 상담도 해주고 호프도 한잔 하면서 이제 애로사항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정권 회사의 이제 멘토링 제도였죠.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멘토링 제도와 교육훈련 제도 몇 가지 보시면 멘토링 제도는 아까 교육훈련은 뭡니까? 업무 성과 제교, 전문 지식 습득 딱 명확하죠. 사람에 대한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인성을 키운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멘토링 제도는
태도, 회사에 대한 태도, 뭐 동료에 대한 태도, 마인드. 그러니까 약간은 좀 포괄적이면서 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거고요. 교육 훈련은 구체적으로 뭐 업무 지식, 업무 테크닉, 업무 방법 이렇게 딱딱 단기적이면서 구체적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주체 보시면요. 교육 훈련은 대개 보면 뭐 내부에서 업무 잘하는 사람이 가르칠 수도 있고 아예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가르칠 수도 있고 대신에 멘토링 제도는 외부 사람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보시면 같은 부서의 상사나 또는 또 같은 부서의 상사는 또 야단을 많이 치게 되면 안 되고요. 다른 부서의 상사. 오히려 그게 더 맞죠. 뭐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교육 훈련은요. 뭐 하루짜리 교육, 8시간짜리 교육, 뭐 많은 경우는 뭐 이틀짜리 교육, 3일짜리 교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멘토링은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를 변화시키는데 그걸 하루 이틀에 되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저거는 수개월 걸려요. 최소한 6개월, 뭐 1년. 아까 뭐 저기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뭐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좀 장기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활동 범위도 보면 교육 훈련은 직무 중심으로 회사와 개인의 성과와 연계된 거. 뭐 이제 인사제도, 우리 인사팀들 같으면 인사제도, 뭐 평가제도, MBO제도 이런 거, 절대 평가제도 이런 것들 테크닉이나 툴을 배우는 건데 대신에 이제 멘토링 제도는 개인의 성장, 미래, 뭐 이런 조직에 대한 애티튜드,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 그래서 교육 훈련과 멘토링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멘토링하고 코칭을 좀 비교해 보시면요, 코칭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 중심입니다. 코칭이 이제 뭐 그 생활 코칭도 있고 뭐 성장 코칭이지만 되게 이제 우리가 코칭은요 원래 시작된 거는 이제 기업의 코칭은 상급자가 부하를 업무를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직무에 연계된 성과에 연계된 게 코칭이고요. 그럼 결국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초점을 맞추는 게 보통 코칭이고요. 멘토링은 개인 성장, 그죠? 그다음에 마인드, 그다음에 태도, 뭐 이제 가치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다. 그다음에 OJT는 뭡니까? OJT는 이제 온더 잡 트레이닝인데 회사에 들어오면 업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온더 잡 트레이닝 일을 그러니까 오프 JT는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걸 말하고 아까 교육 훈련은 업무를 안 하고 교육을 받는 거. OJT는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OJT는 업무 중심이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일하고 관련돼 있고 대신에 멘토링은 사람과 관계 중심이다. 그다음에 인간관계, 애정, 신뢰, 뭐 정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토링 제도는 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직무 관점보다는 이제 어떤 조직에 대한 태도나 대인관계나 인성이나 또는 좀 장기적인 발전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칭, OJT, 교육훈련은 되게 업무, 그다음에 뭐 성과 또는 뭐 전문 지식 또는 단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신입 사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도록 뭐 작게는 3개월, 6개월 정도의 멘토링 제도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고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자료에 안 나왔지만은 멘토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멘토를 뽑아가지고요. 멘토에 대한 훈련, 그다음 멘티가 되게 이제 신입 사원이니까 멘토를 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되게 멘토들이 만약에 빈정되거나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직설적이보다는 상담을 할 수 있고 애로사항들을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멘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기업은 멘토를 뽑아가지고요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 이제 부하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내가 부하를 어떻게 지도할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기는 갈등적인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이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멘토 교육을 시키고요. 그 멘토가 이제 멘토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멘토의 자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 그렇게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CDP에 대해서 볼 텐데요. CDP는 이게 좀 나라마다 조금 방향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금융계, 지금 금융계 아닙니다. 제가 금융계한 오래 있었는데요. 한 1990년 중반, 그러니까 1995년 막 그때 금리 자유화 막 이렇게 막 은행이 막 복잡할 텐데 한 80년, 90년 초반까지는요. 금융기관이 로테이션을 많이 했어요. 공무원도 지금 로테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이 많은 조직입니다. 근데 금융기관, 은행권 같은 데도
90년 후반, 1990년 후반으로 오면서 이제 이동을 안 합니다.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과거의 금융기관 공무원들은 보통 2년 단위로 막 로테이션해요. 로테이션하는 범위가요, 유관 직무가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 로테이션합니다. 뭐 인사 회계하다가 뭐 재무로 가기도 하고, 그죠? 이 정도 로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 로테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니즈는 뭡니까? 한 직무에서 오래 하고 그 직무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2년 있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되게 전문성에 대한 니즈가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부 제조기업도 이동이 없는 회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거제도에 가면 큰 조선업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동이 옛날에 없어요. 요즘은 있는데. 뭐 그런 기업도 있고, 사기업들도 보면 입사하면 그냥 그 부서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로테이션이 많은 인사제도, 여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반면에 또 로테이션 없는 데는 또 일부 직무 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CDP에 대한 니즈는 틀리다. 이걸 하나 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기업 같으면요, 입사하면 미국은 되게 직무별로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이 직무별로 정해져요. 그래서 이동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라는 직무에 입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이게 내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럼 B라는 직무를 하고 싶어요. 그럼 회사를 나가야 돼요. 그죠?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로테이션을 해주면 이 친구가 회사에 대해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직무 전환이나 직무 확대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라마다 우리는 신입사원 들어와가지고 로테이션을 하는 이제 인사 시스템이고요. 지금은 많지만은 한 90년 중반까지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들어오면 그 직무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CDP에 대한 니즈가 크죠. 우리는 한 직무 오래 근무하는 이제 방향으로 CDP가 만들어져야 되고, 미국 기업들은 회사 내에서 다른 직무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경력의 니즈를 확대하는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마다 또는 나라마다 이런 CDP에 대한 니즈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조사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전체 노동 인구의 50% 이상이 젊은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Y 세대라고, 거기다 또 Z 세대. 그래서 실제로 되게 이런 기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근속 기간이 2년 미만이고요. 이 밀레니얼 세대, 신세대의 특징이 경력 개발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나나 리퍼블릭이나 또는 뭐 이런 헬스케어나 이런 데서 보면요, 희망 근무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2년 단위다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나가지 말고 다른 데를 로테이션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있으면 네가 필요하면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경력 개발의 지원, 멘토링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커리어 피라미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자, 내가 앞으로 지금 이 직무를 하고 있는데, 2년 뒤에는 뭐 프로모션이나 승진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직무를 경험해야 되고, 또 필요한 각종 역량을 개발시켜주고, 이렇게 피라미드가 삼각형인데 삼각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자기 미래를 설계합니다. 뭐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결국 이제 직무 체험, 직무 이동 또는 직무 이후 직무 선택 기회를 막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기업들도 들어왔다가 2, 3년 있다가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회사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무가 뭔지, 또는 희망 근무지가 어딘지, 또는 받고 싶은 교육이 뭔지, 이런 것들을 회사가 니즈를 조사해가지고 지원해 줌으로써요, 회사에 대한 근속을 늘리고 또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재밌는 걸 보면요, 커리어 피라미드는요, 이제 제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이제 미래 자기의 경력 그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들 인사팀에 들어갔어요. 되게 인사팀에 들어가면, 대기업들은 신입사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급여 업무나 채용 면접 이렇게 스케줄링 하는 업무를 해요. 하다가 한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 업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인사팀에 들어가, 내가 인사 전문가가 되려면 처음에는 채용이나 급여 업무 하다가, 그 다음에 평가 업무도 또 한 2, 3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승진이나 이런 업무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간에 자기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 6, 7년 뒤에 내가 인사 업무를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직무 확대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인사 전문가가 되려면 뭐 필요하면 뭐 대학원 인사 담당 석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각 교육기관에서 뭐 인사 실무 과정 또는 노동법 과정 뭐 이렇게 평가 과정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자격증, 뭐 국내 이제 인사관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것은 HRM 전문가 이런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연도별로 계획을 다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뭐 한국 기업인 경우에는 내가 한 3년 정도 되면 대리가 돼야 되고 또 3년 되면 과장이 돼야 되잖아. 이런 이제 성진, 성격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직무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몇 년 뒤에 내가 직무를 포괄적으로 다 경험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인정이나 자격증을 따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 한 축은 이제 성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각 단계를 통해 가지고 뭐 2년, 3년, 4년, 5년 뒤에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한 10년 뒤에는 인사 전문가, 인사 매니저가 되는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의 커리어 고를 세팅하는 거죠. 예시를 보면요. 이거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을 상담하는 조직에서 상담직에 대해서 이제 아까 커리어 피라미드니까 자격증을 언제 따겠느냐.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교육을 어떤 걸 받고 싶으냐. 또는 직무 확대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1년, 지금 입사해가지고 1년 정도는 청소년 지도사 상담 상급을 딴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상담 심리 전공 16시간 교육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100시간 상담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2년, 3년은 어떻게 하고 이제 5년 뒤에는 자 청소년 지도사 2급을 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자기 자격증에 대한 거,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거 또는 업무 확장에 대한 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담당자보다는 훨씬 더 세 가지 관점에서요. 전문가로서 육성을 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CDP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CDP 경력 계획을 수립하고요. 한 단계, 두 단계 자기가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 홀이라는 교수가요. 경력 단계 모임. 과거 같으면요. 우리가 한 회사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단일 경력 모임. 근데 지금은 솔직히 미국 기업들도 근속기 한 2년 되고 우리나라도 뭐 한 4, 5년 정도 근무하고 또 이동해요. 그걸 뭐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과거처럼 뭐 이제 수명이 뭐 확 늘어났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에 사는데 그러면 뭐 회사를 한 2개 뭐 또는 경력을 한 3단계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A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근무하고 B 회사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단계 경력 모형을 만드는 것도 이제 자기 경력 개발에 중요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한 회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좀 경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단계 모형을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시면요. 자, 내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중요해요. 되게 이제 보통 커리어 앵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직무 특성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 관리를 잘한다. 나는 사람 관리보다는 나 혼자 사는 일을 잘한다. 나는 남들한테 봉사하는 일이 나한테 맞다. 그죠? 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회사에서 막 성취감 느끼는 중요하지만은 가족과의 지내는 시간을 존중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미국의 샤인이라는 교수가 커리어 앵커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제 보시면 여기 좀 약간 희미하게 나옵니다만은 자 원래 커리어 앵커 모형 처음에 샤인이라는 교수 5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자 저기 앞에 보시면 커리어 앵커인데요. 경력에 다들 이렇게 뭐냐. 자 어떤 사람은 대기업 임원이 돼 있어요. 대기업 임원들은 뭐가 특징입니까? 복잡한 일을 잘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부하를 잘 거느리고요. 되게 리더십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죠? 뭐 재밌게 말하면 리더십이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 남을 일을 잘 시킨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보시면 요거죠.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 일반 관리자 역량이 있는 사람은 자꾸 이제 조직에서 상위 계층 올라가면서 부하를 많이 거느리고요. 그걸 또 업무 지시도 하고 뭐 집계도 하고 이런 역량이 되고 이게 이제 요런 역할. 그다음 두 번째는 나는 전문가로서 일을 잘해요. 하나만 그런 게 시켜요. 그런 사람들은 엔지니어링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또 여기죠. 기술적, 기능적 유능성. 되게 이런 사람들은 뭐 회계사가 돼 있든지 아니면 엔지니어가 돼 있죠. 대신에 이제 남을 잘 다루거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일반 관리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막 대기업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어요. 되게 이제 강사나 컨설턴트 이런 사람도 그런 쪽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 오토노미, 자율성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하고 이런 데 일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막 불안하고 막 회사가 막 복잡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출장도 많이 다니고 이런 사람들 안정성에 대한 요구. 자기 일이 딱 정해져 있고요. 주어진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성과를 발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거를요 자기 이익 계산 기준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 저기 성과는 뭐 오너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주주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냥 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벤처 기업을 만들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 학교 선생님, 얼마나 힘들어요. 의사는 맨날 아픈 사람들을 진료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애들 가르쳐야 돼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봉사 마인드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봉사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기업 물론 이제 아까 이제 기업가 정신은 자기 일을 자기 계산으로 가지고 하고 싶은 거고요. 뭐 꼭 회사에 있든지 간에 새로운 거 계속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도전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삶을 존중하자. 회사 일에는 딱 요만큼 투자하고 나머지는 가족하고 지내고 싶어요. 그죠? 이런 유행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 존중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8가지의 경영니즈가 있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은행 들어가서 승진도 빨리 하고 막 올라갔는데 솔직히 저는 요 두 번째 일반 관리자 역량은 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는 1번 있는 기술적이나 전문적 역량하고요. 자율적인 욕구가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에서 막 승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가 뭐 한 어느 정도 시점에서요. 나와가지고 컨설팅 업무도 하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뭐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제만의 이제 영역을 만들었거든요. 그죠? 저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전문가, 기술자, 그 다음에 자율적인 생활을 존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회사에 다닐 때는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저녁에 막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상급자가 안 나가면 그냥 또 죽치고 회사 있고 이런 시간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제가 나와서 컨설팅, 뭐 R&D 연구, 강의 또는 이제 제 시간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13시간. 일요일날도 해요. 그죠? 그만큼 이제 남들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절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재미도 느끼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샤인 교수가 사람마다 8가지 정도의 커리어 앵커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앵커를 찾아내고요. 거기 맞는 업무 또는 거기 맞는 이런 보상이라든지 문화에 맞는 일을 하면요 성공적으로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커리어 앵커에 대한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CDP는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커리어 앵커이기 때문에 그 커리어 앵커에 맞는 직무를 찾고 환경을 만들면요 성공적으로 자기의 경력 개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들어와서 이직을 낮출 수 있는 제도, 뭐 멘토링이나 CDP, 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커리어 앵커에 맞는 직무나 조직을 선택하고요. 거기서 남들보다는 이제 인풋을 많이 하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퍼포먼스가 훨씬 더 커진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